유동호 양혜정과 복지육가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정씨.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11월 1일자로 백수가 돼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여행도 좀 다녀오고. 눈에 네, 당당하게 네. 놀고 있어요. 편함이 보이죠? 네네. 이렇게 지금까지 봐온 것도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일하는 게 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리를 좀 몇 이렇게- 개월에 걸쳐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그만했습니다. 말하면 이전에 있는 네. 직장분한테 약간 좀 괜찮아, 다 괜찮아? 알아요. 다 알아? 네. 그러면 뭐 향후 계획이 있나요? 우선 12월에서 1월까지는 여행 계획이 있어요. 여행. 네, 놀러 다니는 계획만 있고요. 네네.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노후 불안. 그럼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국민연금을 제가 뭐 연금이나 이런 게 있지만 뭐 15년 정도 넣나? 15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60세까지 계속 쉬지 않고 넣어야지 어느 정도 소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연금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연금에 대해서 네. 막연하지만 또 우리 삶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노후에? 그렇죠. 요 얘기를 오늘 좀 궁금한 거 네. 풀어줄 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나오셨나요? 연금에 대해서는 처음 네.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근데 아무튼 연금 가지고 뜨겁게 네. 연구하시고 네. 이야기 풀어줄 우리 오건호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옆에. 저는 그 도봉구 창이동에 사는 주민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쩌자 그렇게 같이 연금 전문가, 비연금 전문가? 혹시 이분 가택연금 아니에요? 가택연금? 예, 오늘 풀어줬습니다. 오늘 풀어줬어요? 예, 제가 보기보다는 다르게 연금을 좀 받을 때가 아주 먼 미래 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날라오더라고요. 뭐 몇 년간 지금 더 이 상태를 유지하면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때까지는 그래도 약간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뭐 언론에서는 계속 국민연금이 소진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 금액을 내가 그때까지 받을 수 있나 이런 좀 궁금증이 있어서 좀 해소하러 좀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 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서로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이니까 최근에 어떤 연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를 좀 제가 알기로는 뉴스상 4차 연금 뭐 추계 뭐 예.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한데 예. 그걸 좀 설명해야 지금 이야기가 될 것 예. 같아요. 요새 연금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언론을 접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왜 요새 이게 뜨거워졌지?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올라가면 1988년이에요. 네. 그래서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좀 큰일 났다라는 노란불을 발견한 거예요. 노란불. 네. 연금은 이제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도 지급되나? 라는 미래 연금 재정의 안정성에 빨간불까지는 아니고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법을 바꿔서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도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재정 계산이에요. 네네. 5년마다 재정 계산하고 재정 계산 결과를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즉 미래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998년 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5년마다 그럼 첫 번째 5년째가 2003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1년 차.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뜨겁게 연금 개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또 5년이 지나면 이명박 정부 1년 차, 박근혜 정부 1년 차.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다 미래 재정이 불안하다고 나왔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이 재정 불안을 그대로 놔둬선 후세대에게
미안한 일이다. 네.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팍 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네. 1차 연금 개혁이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게 우연찮게 대통령 취임 첫 해 다음 달 2월 달에 취임하고 3월 달에 이 보고서를 받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패스. 네, 손대지 말고 가자. 이 인기 없는 개혁을 왜 하냐. 박근혜 대통령 패스. 그래요. 잘 그리고- 보내시네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네 번째 결과가 또 나왔어요. 네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 안았는데 재정 계산의 결과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데 요번 4차 재정 계산 결과에서는 3년이 앞당겨져 가지고 네. 57년에 소진돼요. 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39년 후에 소진이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기금 소진 연도를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진 이후에는 적립금이 없으니까 미래 세대의 보험료로만 지출을 충당해야 되는데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 논란이 뜨거운 거고 하여튼 아까 그 국민연금법에 따라 네 번째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논의 중인가요? 그 진단 결과가 나왔고. 진단 결과가 네. 57년에 소진된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뭐 관련 그 연금위원회에서 네네. 뭐 어떤 개혁안도 냈고 복지부에서도 11월 중순경에 공청회 하기 전 대통령에게 올렸어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 네.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들 도대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방향을 뭘로 잡고 계실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복지부가 12월까지 그 방안을 내겠다는데 복지부의 방안은 또 뭘까 모르겠고 저를 포함해서 이 연금 문제를 다루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달라요. 예, 백가쟁명, 오리무중, 좌충우돌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네.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하더라도 그 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의 신뢰가 가고 네. 또 진단 결과가 분명한 팩트라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MRI를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흐리멍텅해서 나온 건지 제대로 나온 건지 혹은 의사 선생님마다 판독이 다 다를 때가 우리 환자 입장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MRI를 찍었는데 판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57년이나 뭐 60년이나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과연 중요한 건 저한테 그 관심사는 소진이 다 되면 과연 그 후에는 내가 낸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저희는 그걸 바라보고 사실 꽤 오래 기간 동안에 연금을 납입한 건데 그러니까 소진되면은 더 못 받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갑자기 주민분이 푹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네. 진짜 걱정 반 또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래서 건강검진은 방사선과 영역이잖아요. 네. 방사선과에서 사진 판독 결과 57년에 소진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외과 선생님한테 갔더니 두 선생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는 소진되는데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그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 한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는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도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은 될 텐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거든요. 40% 대체율이라고 네, 하는데 네. 현행 국민연금 받는 거를 위해서 9%를 내는데 2057년 소진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가 존재하니까 지급은 되는데 그때는 적립금이 없으니까 미래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27%를 소득의 27%를 내야 우리 선생님 연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생님의 소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걸 받으면서 9%를 내는데 미래 아이들은 소득의 27%를 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두 번째 외과 선생님은 답을 안 주실 거예요. 환자 분이 판단하십시오.
지금 딱 이 상태예요. 미래 아이들이 우리보다 3배의 보험료를 내야 우리가 연금을 지급받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미래 아이들이 혹 연금에 대한 사보타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상상이 가능한데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죠. 이게 지금 불안의 요소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걱정이든 뭐 서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맙시다. 돈놀이, 돈놀이. 네, 국가가 있는 한. 그리고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을 탓합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환자 불안을 더 부추겨요. 이러는 거고.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은 첫 번째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야 환자가 미래를 대비할 텐데 그렇게 그 막연하게 말이야. 네, 문제 없어 하면 환자가 자기 건강 관리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줘야죠라고 해서 두 의사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연금 개혁에서 한쪽은 지금 우리가 기금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네. 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또 정부도 존재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기금은 쌓여 있지만 나중엔 소진되고 미래 세대 부담이 크니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더 낸다든지. 그래서 한쪽은 굳이 더 내지 않고 그냥 가도 돼요. 또 다른 쪽은 우리 세대가 지금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보험료를 대략 지금 수준으로 당분간 갈까 아니면 올릴까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그럼 쟁점이군요. 보험료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 대체율은 여기서 논의에서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건지? 그게 이제 두 개가 짝이에요. 네, 하나는 네. 소득 대체율을 올릴 건가 그대로 갈 것인가. 또 하나는 보험료를 올릴 건가 그대로 갈 것인가. 네.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은 지금 우리 연금이 부족해. 대체율은 올리자. 보험료율 그건 먼 미래 일이야. 아직은 안 올려도 돼. 요게 한 의견이고요. 네. 또 한 의견은 야 소득 대체율 올리면 힘들어. 지금도 재정이 불안하니까 소득 대체율 올리지 말고 그냥 유지하고 또 지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보험료는 좀 인상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을 재정 안정화 중심 논의라고 부르고 앞에 보험료는 뭐 거의 안 올리고 소득 대체를 올리는 건 좋죠. 솔깃하죠. 네네. 이게 이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론. 그래서 보장성 강화론, 재정 안정화론 두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럼 재정 안정화론을 주장하시는 그 측에서는 그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이 나왔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연금 수리적으로만 분석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자로서 얼마를 내야 될까? 즉 우리가 개모임을 한다 그러면 네. 낸 만큼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요 우리가 9% 내고 있는데 20%를 내야 됩니다. 약. 네, 그래서 분석 결과는 20%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야 우리 20% 수준까지 지금의 보험료 올려야 되는데 정치권이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얘기할까요? 시민사회 단체가 얘기할까요? 얘기하는 순간 매를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고강도 처방이 필요한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야 그냥 가자. 왜? 앞으로 한 3, 40년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근데 뒤로 5년이 갈수록 그 연금 개혁의 강도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명박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어떤 조치를 좀 취했다면 네. 지금은 그나마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을 텐데 10년을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재정 추계 결과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근데 이제 복지부가 한 12에서 13% 정도까지 올리는 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로 재검토하라고. 재검토. 네.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좀 비판이 있어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마법의 지팡이를 가지신 것일까? 지금 제도에서도 보험료가 많이 부족한데 대통령은 대체율을 올리는 게 공약이에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복지부에서 조금 올리는 걸 가져왔는데 그것도 더 낮추라는 낮췄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들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도대체 청와대에서 내놓을 그 신비로운 연금 개혁의 카드는 뭘까? 왜? 상상이 되면, 논리적으로 상상이 되면 네. 이런 안이 나올 거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 발언하신 내용 기조로서는 전문가들은 다 뒤로 자빠져 있어요. 저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없는데 대통령은 새로 짜라 그랬으니, 그래서 저도 사실 힘듭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얼마나 떨려요. 어떤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러지 않기를 이제 조마하게 보는데, 그래도 일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적응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저는 그래서 요 재정 계산 결과를 팩트 실체로 인정하고, 또 이게 우리 자식, 우리 손주들하고의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씩 진지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제가 요즘 느끼는 감은 이 문제를 피해 가려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전 정권과 동일하게 그대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도 이명박 최근에- 박근혜 네. 정부는 그냥 갔고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시점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방향일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좀 유독 별나게 보여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때 안티 국민연금 8대 비밀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아마 그 후반기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때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군요.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미래 자식 세대들한테 짐을 남겨주는 그런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라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그 특유의 스타일의 그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연금 개혁을 했고, 이게 당시 야당한테 막혀서, 당시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한테 막혀서 안 되니까 이제 유시민 장관을 네. 투입해가지고 끝낸 이루었죠.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오건호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 예. 거기 위원으로 있다가 그만두셨잖아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크게 보면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할 때 네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미리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네. 하나는 그 방사선과위원회, 네. 그래서 건강검진하는 위원회 하나, 그 다음에는 외과위원회, 그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를 취하는 두 위원회가 있고, 저는 두 번째 제도 개혁안을 만드는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위원회에서 이제 57년에 소진된다는 재정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이제 이 사진 판독 결과를 두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의 원칙은 예를 들면 A, B, C 요 기준하에서 제도 개혁안을 만든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과위원회라면 우리 외과상 A, B, C가 수술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건 우리가 합의를 네. 했어요.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재정 추계 결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합의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강도 개혁이 불가피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에서는 아까 고강도 개혁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연금 적립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을 부추기세요, 이런 쪽 입장에서 제 판단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ABC 원칙을 무시하고 제도 개혁안을 내셨어요. 즉 보험료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데 그거는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원칙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을 수정하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아니면 원칙에 맞춰서 안을 내시든지, 이게 역사적으로 남는 보고서인데 결코 입장이 다름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의했던 그 원칙 내에서 제도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탈했다고 좀 봤던 거고, 그리고 주위에 뭐 행정부도 그렇고 주위의 분들도 그렇고 제 의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고강도 개혁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쪽 제가 보기엔 원칙의 이탈은 아닌데 그거를 용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이 동네 왕따가 되더라도 하여튼 그 원칙이 어긋나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기사도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 그 국민연 관련 기사를 보면은 뭐 소득 보장률 50%인가? 예. 그리고 이제 노동계라든가 많은 다른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 보장률 높을수록에 사실 우리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걸로 해서 욕을 먹으시는지 아니면 왕따를 당하시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그게 또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또 그런 길을 하시는지 뭐 같이 노동계라든가 다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뭐 정부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같이 갈 수 길은 없는지 내만 보니까는 주장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지금 연금 행동이라고 공적 연금 강화 행동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찍히겠는데 거의 한 300개 이상 복지 시민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대체율 40을 50으로 올려라. 그리고 보험료도 올려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올리는 이런 방안으로 얘기를 해요. 솔깃하거든요. 네. 제일 좋죠. 받는 네네. 거 많이 올리고 많이 내는 거 조금만 더 조금 내는데 내야지. 근데 이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심각한 연금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진단하는데 판단하는데 그거에 동조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연금은요. 내년에 30만 원 드린다 그러면 그 30만 원만큼을 우리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네. 즉 의사결정자가 받을 거와 그거에 필요한 돈을 같이 책임져요. 근데 국민연금만 달라요. 국민연금요. 소득 대체율 지금 올리잖아요. 지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25살 가입자가 있다면 이분이 65세에 받게 될 테니까 대체율을 올리지만 대체율 인상에 따른 지출은 40년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조금만 올려도요. 재정에는 플러스가 돼요. 왜? 보험료는 바로. 그래서 네. 국민연금은 제가 축구라고 비교하면 전반전 후반전의 경기인데 전반전은 우리가 보험료만 영향을 미치고요. 후반전에는 대체율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보험료와 대체율을 짝으로 의사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율을 쫙 올려놔요. 보험료 조금만 올리고. 그런데도 앞으로 40년 동안은 재정은 플러스가 나와요. 왜? 보험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료만 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보험료를 내서 후반전에 수급하기 위한 건데 이 냈던 사람들이 수급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연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금 행동이든 이제 뭐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앞에 기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있으니까 또 보험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뒷기간을 보면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소득 대체율 올릴 수 있다. 근데 올릴 거면 정정당당하게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험료를 냅시다예요. 지금부터 내놔야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받을 건데 그 재정 구조의 시차가 주는 착시를 활용해가지고 큰 문제 없어요. 많이 올립시다. 노후가 불안하니까 솔깃솔깃하지만 저는 이거는 이게 용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나 뭐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 시민 사회 단체 내에서 소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를 맞으면서. 다른 목소리가 외국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적립형인데 그 외국에서는 적립형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올려도 충분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있는 돈을 그냥 다 충분히 쓰고 다 쓰면 그냥 그때그때 부과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료가 쌓여 있어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40년 지나야 받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연금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구조상 우리가 지금 일부 적립금이 있는 부분 적립 제도라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서구 제도는 부가 방식이라고 해서 그에 필요한 연금 지출을 그의 보험료로 부과해가지고 그에 끝내요. 그래서 적립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적립기금이 없이도 부가 방식 구조로 연금이 잘 운용되는데 네. 나중에 우리가 기금이 소진되면 그때 보험료로 지급하면 즉 우리도 서구처럼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또 역시 심각한 제도의 왜곡이에요. 선생님, 민주주의란 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나라별로 그 민주주의 실천은 다 다르거든요. 옛날에 박정희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한 거거든요. 즉 부가 방식은요, 진짜 인류가 만들어낸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대제도예요. 왜? 내가 보험료를 내요. 하나도 쌓아놓지 않아요. 어머, 노후가 불안하지 않니? 괜찮아요. 미래 아이들이 나한테 연금을 지급해 줄 테니까. 엄청난 세대 간 신뢰거든요. 네. 서구 나라에서 부가 방식이 자리를 잡은 이유는 그 세대 간 신뢰가 형성된 건데, 그 세대 간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각 세대마다 자기 책임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그게 서로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독일 지금 소득 대체율이 48%예요. 지금 우리는 45%거든요. 2015, 18년 기준으로는 우리 9% 내죠. 독일 18.7% 냅니다. 스웨덴 48% 받는데 18.5% 냅니다. 핀란드 60%로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24%를 내요. 다 우리보다 2배를 내요. 그러니까 현 세대들이 그만큼의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뒷세대나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9%만 냅니다. 소진이 되면 부가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뒤 아이들은 우리보다 3배, 27%를 내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요.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9%만 내고 미래 아이들은 3배를 내게 되는데, 걔네들한테 윽박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은 3배 내, 이놈들아. 아니거든요. 그때 과연 미래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는 9%만 냈는데 우리는 3배 내라는 그 제도를 자기한테 승계되었을 때 제대로 접수할까? 아, 감사합니다. 이 제도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드리겠습니다. 27% 낼까?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한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세대들이 그 연금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앞 세대가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미래 아이들이 책임질 것이다. 현 세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저는 서구 부가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화나요. 그 아름다운 인류가 만들어낸 부가 방식이라는 멋진 제도가 민주주의가 그래 하듯이 한국에서 친복지 진영, 진보 진영에서 부가 방식을 얘기할 때는요, 현 세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명분으로 부가 방식을 얘기해요. 화나죠. 예. 근데 사실 솔깃하거든요. 네, 그렇죠. 당장 뭐 지금이랑 변화 없는데 계속 높여 더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연금 하니까 뜨겁네요. 대체 이 이슈가 왜 안 뜨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뭐 뜨겁게 이야기해 주는데 약간 좀 릴렉스 할 겸 가벼운 질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지금 현재 최근 여러 사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쳐다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와대에서 뭘 발표할지 다 거기만 지켜보고 있는. 언제쯤 발표될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면 이거 패스 아닙니까 혹시? 이제 내년 봄 여름 되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가면 더더욱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가 된다고 또 패스할까봐. 아 그래요? 뭐 앞에서 두 분이 패스하셨으니까 세 번째 분도 패스하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농반 진반으로 민주당 쪽 어느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앞 정권도 10년 동안 그냥 남겼는데 왜 꼭 우리가 그거를 짊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약간 농담 반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진단도 들어가 있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40년 후에 알아서 걔네들이 이제 국회의원할 때 그러니까 아니 걱정이 되는 게 그분들은 국민연금 없어도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맞아요.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전 국민연금 하나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노후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한 노후가 되는데 올해 뭐 작년 기준으로 그 14%가 넘었잖아요. 노인 인구가. 예.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려면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불안한 세대가 될 거고 곧 머지않아서 40% 인구의 40%가 이제 노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한 명 해당될 것 같은 게 살짝 들긴 하는데. 곧이요, 곧. 네, 여기 같이 해당될 것 같은 형님.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그 유럽의 그런 방식을 저도 이제 그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 있는데, 느낌이 유럽이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자율로 따져 보니까 국민연금이 되게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요즘에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고 젊은 친구들, 청년들 이렇게 물어보면 버는 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요즘에 비정규직도 많고 그래서 그 뛰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더라고요. 정기적인 수입이 또 없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정률이 뭐 높지 않더라도 그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국가가 세금을 일정 정도 충당하는 것도 뭐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꼭 후세대들이 다 부담된다고 해서 그때는 또 그 시대에 또 뭐 삶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서 왜 그렇게 좀 너무 우리가 그 먼 미래를 너무도 크게 또 걱정하지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되게 유럽에서 오셨던 느낌이 살짝 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자기가 적금을 분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0원 내면 나중에 있는 건 1,000원을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솔직히 지금 방식은 낸 거보다 돌려받는 게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죠? 2배 이상 받죠. 더 받고 싶어서 깎여 내고 더 받고 이게 싶어서. 이런 도둑 진보가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 혼나나? 해결 방안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 그 재정의 안정성, 네.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수명. 웬일이니? 그러니까 이분 놀더니 상상력이야. 여기 여유시다. 왜냐하면 연금 제도 설계도에는 몇 년 동안 내는 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받는 거에는 제도 설계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각 개인이 수명이에요. 그래서 제도 설계에는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생존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60세 혹은 65세에 넘어서 우리가 65세 기대 여명이라는 건 65세 이후 생존하는 기간인데, 옛날에 이게 10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년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는 거에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수급 기간이 그전에는 10년, 15년인데 이제는 20년, 25년으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입자의 탓도 아니에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 수급 기간에, 즉 고령화입니다. 네. 수명 연장. 그런데 그래서 서구 나라든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요. 수명 연장이 공적연금의 큰 이제 도전이자 과제인데, 한국은 이게 오히려 부차적인 요인이에요. 서구 나라들은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거에만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부차적이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요? 뭐냐면 제도 내부의 수직 불균형, 수직 격차예요. 왜냐하면 서구 나라들은 지금 받는 것만큼 내는 것으로 제도를 다 짜놨거든요. 네. 그래서 48% 받으면 18, 20 내고. 근데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만 유독 그래요. 우리는 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슷하게 받으면서 내는 건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수직 균형을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도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인구나 경제 환경이 변화되는 것만큼을 반영해서 제도 개혁을 하니까 소폭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심각한 수지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5년 후를 보니까 인구나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 그것까지 2차적 요인을 미치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재정 계산, 방사선 사진 결과가 항상 큰 조치가 취해야 되는 것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인구 고령화했다는 문제 플러스 우리는 그 내재적으로 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고, 저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게 딜레마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되는데 20%까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올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대체율을 올리는 건 곤란하다. 이게 내망고 아닙니까? 예, 논평도 나갔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올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 올리는 건 우리가 보험료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서 대체율만 올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그 대신 기초연금을 올리자. 왜? 아까 우리 윤호 주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기초연금 내년에 50만 원으로 올릴까요? 그럼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재원을 우리가 내년에 마련해야 네네. 되거든요. 네. 그 기초연금은 우리가 책임을 이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 중심으로 더 기초연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국민연금은 그 지출 재정 책임을 뒷세대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깔끔하게 기초연금 올리고 우리가 세금 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국민연금도 미래 국고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친복지 지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친복지 지정에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부가방식 제도가 있는데 소진된다고 왜 걱정이냐? 부가방식 하면 되지. 아까 제가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연금 재정이 부족하면 미래 아이들 보험료가 너무 올려야 돼? 그렇게 올리게 할 수는 없지 미래 아이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연금에 재정 지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복지 진보 진영이 재정에 대한 생각이 국고가 투입되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도 국고가 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요? 기초연금이든 아동수당이든요. 노동시장에서 젊었을 때 소득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동일액을 주는 네. 건데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국민연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장기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 다 보험료를 덜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결손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얻어가는 순혜택이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많아요. 그 금액의 역진성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노동시장이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게 돈이 부족해요. 가입자들이 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못 내다 보니까. 그럼 국고가 들어가는데 이 국고의 재정 효과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상위계층한테 재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 지출의 원리는 뭐냐? 진보적 입장에서는 재분배거든요. 근데 재정이 들어가는데 고소득한테 더 들어가는 걸 단순히 재정이 들어간다는 그것만으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금에 재정이 들어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기초연금이에요. 그리고 미래에는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재정도 다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인데 국민연금의 재정을 집어넣자고요. 그 역진적인 연금액에다가 고소득 장기 가입자한테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그건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험료는 소득 비례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고소득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많이 내거든요. 이거는 현 세대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집약된 논리예요. 부가방식을 전환하면 되지 뭘 보험료 올려. 대체로 올리자. 미래 재정 들어가면 되지. 저는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을 소득 재분배 노후 연대 세대 간 연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제대로 보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을 하듯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현 세대 중심권의 사람들의 계층적 이해를 미래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고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정책적 논점보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너무 핫하니까 잠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우리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쯤에서 퀴즈요? 퀴즈. 네네. 안타깝게도 지난 방송 이후에 네네. 퀴즈 정답자가 없습니다. 이게 연금만큼 관심이 없네. 그래서 저희 선물이 아주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웬일이니? 이번 주 퀴즈는 아주 쉬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혹시 어렵나 너무 퀴즈가 어려워서 안 하셨나라는 또 그럴 수 생각이 있지. 들더라고요. 부가 방식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 예. 네네. 그래서 쉬운 걸로 내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김혜미 간사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줄임말. 웬일? 맞춤법을 잘 쓰셔야 돼요. 웬일이니? 네. 저요. 네, 안 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세발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웬일이야? 이거 어려운데. 힌트를 드리면 세 글자. 웬일이야? 그거까지. 네, 너무 어려운 퀴즈를 그동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세 글자. 알겠습니다.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뭡니까? 관심 있네.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뭐. 연금에 관심이 없구만 상품에 관심이 있지. 이게 문제. 그거 발간된 책이죠. 네네. 네네. 너무 좋아요. 그 절찬리에 책. 2017년에 아마 출간이 돼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계속 그 스테디셀러로 이 그 진보 진영에서 네네.
네, 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믿기가 좋아야 고기가 많이 꼬이는데. 그래요? 네. 이분. 네. 일단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번에는 좀 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아,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네,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예, 그 전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 친구들이 이제 그 공무원이나 군인에서 이제 은퇴 시점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역시 연세가 있으시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 60세인가요? 어떤 정년이 있는데 좀 남았는데 거기는 이제 받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55세인가 뭐 어떤 정년이 된대요. 근데 받는 금액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바로 거기는 그때부터 그냥 받나 봐요. 이렇게 55세 넘어가면. 근데 우리는 보니까는 그게 기간이 돼도 저는 65세인가 뭐 이렇게 돼야지 받는 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세금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사실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눈빛이 강렬한데 완전히 설계 원리가 다르고 족보가 다르죠. 설계 원리와 족보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는 1960년이니까 이제 5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엄청 후하게 설계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같은 경우는 퇴직 시점부터 받고 또 금액도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기금이 소진돼서 공무원연금에 매년 3조 원, 군인연금에 1조 5천억. 우리 지금 135만 명 생계급여 수급자한테 들어가는 생계급여 총액이 4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오, 그래요? 그거보다 더 많은 기금이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들어가고 있어서 저도 형평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욱하지 않겠어요? 어이구, 아까 그 세금 내지 뭐 저저저거 하는데 거기 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글쎄 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또 아니 왜 자꾸 우리만 더 내라 그래, 저쪽도 있는데 특수직역연금 그런 것도 있어서 특수직역연금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입니다. 이런 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도 또 본격화돼야 된다고 봐요. 예. 듣고 보니까 많은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되신 표정인가요? 아니, 궁금증은 해결이 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눈빛이신 것 같아요. 뭐 좀 더 많이 네. 낸다고는 하더라고요. 연금 하는데 근데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걸 따져 보면 어차피 수익률을 따져 보면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거는 전혀 여태까지 논의가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되는데 그거는 뭐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같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이 주민 생각입니다. 이 주민분 보통 주민이 아니네. 아니, 국가 국민을 걱정하네. 아니, 옆에 친구이고 나이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다잖아요. 얼마 그래서 없어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친구분들과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전혀 달라요. 그렇죠. 지금도 네.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니 주민을 모셔놓고 되게 얼굴이 여유가 있어 이 두 분. 시간이 많이 진짜 없습니다.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이라든가 나중에 찾아볼 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고 가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연금 개혁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을 떠올라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결론은 국민연금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 네.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국민연금 대체로 올리려고 하면 그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건호 너는 노후를 포기하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미 법정연금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로는 우리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6회공 우리 삼각편대로 저는 연금 삼총사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삼총사로 연금 그 노후를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계층 맞춤형으로 가야 돼요. 하위 계층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또 중상위 계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에서 시야를 삼총사, 다층 연금 체계로 넓혀 주시라.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어떻게 하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근데 너무 국민연금 안으로만 들어가니까 서로 계속 꼬이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까지 후하게 줘도 보험료 조금만 내고 더 달라고 하니 국민연금도 지금 머리가 돌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연금 개혁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다층 체계로 넓히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후에 이제 여러 연금 개혁의 논의를 언론에서 보실 때 이런 국민연금 중심성, 다층 시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무엇이 논점인가가 좀 더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중에 노인 기초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선 때 뭐 후보자들이 다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제외됐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그 기초연금에서 아예 제외됐었는데 또 다른 소식이 요즘에 있어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국회 앞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증액 반영하라 1인 시위 갔다 왔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연금 개혁에서 기초연금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할 때 항상 마음에 남는 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계속 올라오긴 했거든요. 올라올수록 지금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20만 원 삭감되고 25만 원 올리면 25만 원 삭감되고 내년에 하위 20%는 4월 달에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올라요? 그럼 또 30만 원 삭감돼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 이상의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 40만 명의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계속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계속 기초연금 인상 주장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네. 기초연금을 제대로 인상해 가되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만큼은 해결하자라는 거고 지금 내년에 3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 이 하위 20%는 그러면 30만 원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이번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 원은 그래도 드리는 걸로 4천억 예산 증액 네. 결의를 했어요. 결의 예. 통과는 아닌가? 합의했습니다. 합의. 근데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요 예결위에서 지금도 논의되고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막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내에 그래도 수급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이 별도로 10만 원 인정될 수 있을지 요번에 이게 또 무산될지 이런 아주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적은 액수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10만 원이란 돈이 그럼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더라고요. 예, 이제 거의 우리가 뜨겁게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 몰랐는데요. 이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시민, 네, 혹시 느낀 점이라든가 해줄 말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전에는 뭐 사실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게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근데 왜 연금이 이렇게 논란이 될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다른 또 생각을 하는데 왜 할까? 굳이 욕 먹어가면서까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특혜 된다 해서 바로 당장 눈앞에서는 뭐 좋을 것 같지만 뭐 언발에 오줌 놓기 같은 건 또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직도 좀 헷갈려요. 좀 아직 이게 뭐 정확히 용어도 그렇고 전체 내용도 그렇고 아는데 아마 그 대신에 이제 꾸준하게 좀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내용 들으면서 고민할 지점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예.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이란 책에 자세히 이런 내용도 담겨 있나요? 예, 그 책의 저자분이 오건호. 예, 네. 뭐 부끄럽습니다만 좋은 책이라고 봐요. 그 연금 개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방송 들으시고 좀 의문점이 있거나 직접 또 오건호 위원장님한테 연락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은 걸 확실히 깨었던 시간 같아요. 앞으로 국민, 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관심 있는 이 문제 계속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